다음으로 리벳입니다. 리벳은 비교적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강판이나 형강 등을 영구적으로 결합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요소다. 리벳은 뭐 나사나 볼트 이런 것처럼 결합했다가 언제든 풀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고정을 하면은 계속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사용하는 기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체결을 할 때 뭐 회전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잔류 변형이 없어서 응용 범위가 넓다. 잔류 변형은 무엇을 얘기하냐? 주로 이제 용접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저희 용접은 좀 고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고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이 끝난 다음에도 뭔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열 변형이라든지 팽창, 수축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리벳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응용을 하기 좀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미를 요하는 압력 용기, 뭐 보일러 이런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구조물 이라든지 아니면 교량 이런 데서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비교적 쉽고 이제 기능의 숙련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이 아주 포인트가 되겠네요. 옆에 있는 이런 리벳이음의 특징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리벳의 종류입니다. 머리 모양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리벳 작업하는 거 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리벳 심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베팅 건 같은 걸 이용해서 리벳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업할 곳에다가 얘를 이제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은 상태에서 건을 당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심이 뒤로 쭉 당겨지는데요. 당겨지면서 이쪽 부분이 이제 뭉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쫙 잡아당겨지면서 이렇게 옆으로 넓적하게 고정되는 형상이 되어버리죠. 네, 그러고 나서 작업이 끝나면은 여기 심을 끊는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머리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얘네도 이제 비슷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랫부분이 당겨지면서 넓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각각의 머리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리벳을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일러용, 두 번째 용기, 세 번째 구조. 근데 아까 이런 데다 다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기미를 요하는 혹은 밀폐를 요하는 그런 용기용으로 이제 쓰고 있다. 강도용보다는 이음의 기미를 필요로 하는 리벳, 물탱크, 저압탱크 이런 데 쓴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밀폐를 필요로 하는 곳, 기밀이라 하면 이제 기체가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밀폐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쓰고 있고, 이런 구조용, 철교나 뭐 선박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만드는데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용도의 전반적인 특징이 있죠. 한번 만들어 놓고 쉬이 풀어지지 않는 곳들에 사용하고 있다. 네, 이거를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이제 리벳 이음음 작업의 이제 종류인데요. 리베팅, 코킹, 플러링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리베팅은요, 저희가 이제 리벳 작업이 끝난 다음에 거기를 이제 좀 두드려 가지고 머리를 만들어주는 제2의 리벳 머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살짝 올라와서 보면 저희 아까 요거 말씀드렸었죠. 이제 리벳의 심 부분을 쫙 당겨서 네, 여기에 이제 좀 넓적하게 만들어주는 작업. 네, 이것을 리벳 작업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스냅을 끼운 다음에 두드려서 머리를 만드는 것, 뭐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건 이제 리벳 건 활용하는 거였고요. 여기서 지금 써 있는 거는 이제 리벳 밑에다가 스냅을 끼워서 두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모두 다 이제 저희가 리벳을 이용해서 결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리베팅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코킹입니다. 코킹은 이제 리벳 작업이 끝났는데 더욱더 뭔가 밀폐, 기밀이 필요할 것 같다 그거죠. 그랬을 때 이제 리벳 작업 끝내놓고 리베팅 해놓고 리벳 머리 주변을 여기를 막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여기를 때려주면은 리벳 머리라든지 아니면은 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뭉그러지면서 틈이 더 밀착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코킹. 근데 얘는 기밀이 더욱 필요할 때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은 좀 더 편하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플러링입니다. 플러링은요, 얘는 이제 리베팅이 된 머리라든지 이런 주변을 때렸었죠. 근데 플러링은 머리라든지 이런 곳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재료의 끝부분 있죠. 네, 이런 데를 이렇게 막 가격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리베팅이 끝난 후 리벳 머리의 주위 또는 강판의 가장자리를 정으로 때려서 그 부분을 밀착시켜 틈을 없애는 작업. 자, 리베팅 끝나고서 머리 주위를 때린다고 했습니다. 네, 코킹이 되겠죠. 네, 시밍, 커플링, 해머링, 네,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보일러용 리베디움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저희가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 잘 들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길이 이음이 있고 원주 이음이 있어요. 자, 길이 이음이라는 거는 용기의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 이음은 원주가 이제 원의 둘레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음이 언제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냐? 자, 원주 방향으로 인장 응력이 작용할 때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주 방향으로 인장 응력이 작용한다는 게 뭘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원주 방향 인장 응력이라는 건 저희가 용기 표면에서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용기 기준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저희가 축 방향 인장 응력이라고 합니다. 축 방향과 원주 방향 이거 두 개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주 방향으로 인장 응력이 작용할 때는 길이 이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 잘 매칭을 시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계산해야 되냐?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주 방향의 인장 응력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원주 방향에 대한 인장 응력. 자, 시그마. 이게 응력입니다. 응력은 A분의 P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따가 압력도 얘기할 거거든요. 응력 구할 때 A분의 P로 표현해서 해도 되겠지만 옆에 있는 P랑 헷갈리기 때문에 얘를 F라고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압력과 구분 짓기 위해 F라고 바꾸겠습니다. 시그마는 A분의 F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는 A분의 F니까 이거를 한번 식을 또 변형을 해줘야겠는데요. 자, 그럼 변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F는 힘이죠. 힘을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내부에서 원주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힘을 생각해 보시면 내부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뭔가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작용하는 것들을 압력이라고 봤을 때 그 압력이 어느 면적만큼 가해지느냐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힘은요, 면적 곱하기 압력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압력이 가해지는 면적이니까 우선 압력 P 적어두고요. 압력이 가해지는 면적은 자, 이렇게 반뚝 잘라서 지름 D 곱하기 길이 L 요 면적만큼 내부에 압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PDL로 우리가 여기 안에 가해지고 있는 힘을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힘이 가해지는 면적은 몇이냐? 자, 저희 힘 구할 때 썼던 이 면적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면적이었죠? 다른 거죠. 그럼 이 면적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저희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힘이 가해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버티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양쪽 부분, 여기랑 여기. 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자, 우선 두께를 T라고 하고 길이를 L이라고 하니까 T 곱하기 L이라고 할게요. 근데 한 개 있고 두 개, 양쪽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ETL분의 PDL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면 L 사라지고요. 정리하면 ET분의 PD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방향 인장 응력 시그마 1이라고 일단 표현해 놓을게요. 시그마 1은 ET분의 PD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축방향 인장 응력 한번 봐야겠는데요. 네,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 시그마 2는 4T분의 PD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시그마 1 2T분의 PD, 시그마 2 4T분의 PD. 자, 저희 앞에 이런 과정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거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 확실히 알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주 방향 인장 응력, 즉 길이 이음을 할 때 발생하는 시그마 1 있죠? 자, 이게 축 방향 인장 응력보다 2배 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살짝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길이 이음은 원주 이음의 2배의 하중을 받으니까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네, 뒤에서 이제 저희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리벳의 호칭 방법과 제도법입니다. 네, 별 3개죠. 잘 확인하겠습니다. 자, 리벳의 호칭 방법 KSB 110이 따라가고요.
호칭 길이. 자, 길이는요, 원래 머리부를 제외한 길이로 호칭하는데 접시머리 리벳만 머리부를 포함해서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접시머리 리벳은 저희가 결합할 때 접시머리는 묻히죠. 네, 이런 식으로 묻히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길이, 즉 묻히는 길이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시머리 리벳만 예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길이는 겹쳐놓은 형광 두께 1.3에서 1.6으로 하고 자루의 길이는 리벳지름의 4배 정도로 하며 그 이상의 곳에서는 볼트와 너트를 사용한다. 자, 그럼 이게 또 무슨 얘기냐? 형광 두께 플러스 리벳 지름 곱하기 1.3에서 1.6 정도로 이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내려볼까요? 네, 개념 잡기. 다음 중 리벳의 호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밑에 있는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호칭법, 자, 규격 번호, 종류, 호칭 지름, 길이, 재료. 자, 이렇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규격 번호 맞고요. 종류 맞고, 호칭 지름 곱하기 길이 맞고, 재료 맞네요. 1번 정답이 맞겠죠. 나머지는 밑에 있는 설명과 조금씩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베디움과 제도법입니다. 도면에서 리베디움은 능률을 위해 간략도로 표현한다. 리벳의 위치를 표시할 때 중심선을 그으면 된다. 네, 이것들은 무슨 얘기냐? 다음 페이지 그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리베디움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렇게 단면들을 표시를 해주고 거기에 리벳을 이렇게 그려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뭐 절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머리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위치들도 좀 나타내고 있죠. 이런 곳에서 저희가 굳이 이렇게 다 그려줄 필요 없이 중심선으로 위치만을 표시를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크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반복되는 일정한 간격이라면 지시선을 활용해서 치수를 나타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 얇은 판이나 형광 같은 것의 단면은 붉은 선을 표시하고 인접해 있을 때에는 약간 틈을 두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희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면을 다 표시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얇은 것들,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굵은 실선으로 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틈을 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에 리벳을 뭐 표시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는 저희 앞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죠. 네, 나사 표현할 때랑 같습니다. 나사 구멍 표현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시를 활용해서 표현이 가능했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일단 이 앞에 있는 거, 이게 개수였죠. 뒤에 있는 게 이제 치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공 방법이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였죠. 개수가 43개인데 간격을 구할 때는 개수 마이너스 1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2 곱하기 100 해서 4200의 간격을 갖는 거죠. 왜냐? 간격이라 하면 애초에 2개 이상일 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개 값은 빼고서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평판 또는 형광의 치수, 이건 너비, 두께, 길이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 너비가 폭이죠? 네,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리벳은 절단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네,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머리 부분 이렇게 두 군데 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구조물에 사용하는 리벳은 약도로 표현한다. 네, 약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약도를 다 아셔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나중에 문제 푸시다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씩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밑에 있는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리베디움의 도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리벳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도시한다. 아니죠. 좀 아까 봤습니다. 자, 2번, 구조물에 쓰이는 리벳은 약도로 표시할 수 있다. 맞죠? 네, 방금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약도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3번, 얇은 판이나 형광인 경우에는 실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는 게 아니고 굵은 실선으로 표현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리벳의 위치만을 표시할 때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아니죠. 중심선이었죠. 네, 중심선으로 그려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저희 구멍을 나타낼 때 다 똑같으니까 리벳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나사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았었습니다. 체결 요소에서 이제 공식 같은 것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공식 같은 거는 아무래도 문제를 풀어보셔야 적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뒤에서 기출문제 풀어볼 때
그때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용접은 기호라든지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만큼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로 용접 미음 방법의 종류입니다. 저희 용접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를 모재라고 하는데요. 그 모재 사이에 무언가를 용입시켜서 여기에서는 이제 용접봉을 용융시킨 것이 되겠죠. 그것을 용입시켜서 굳히면은 이제 두 개가 결합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줄 때는 저희 두 개의 모재가 서로 맞대어져서 이렇게 이어지는 맞대기 이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판을 겹친 다음에 용접하는 겹치기 이음, 그리고 둘을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만나게 해서 모서리가 만들어지게 하고 그 모서리 부분을 용접하는 모서리 이음, 그리고 T자형으로 세워놓고 양옆을 용접하는 T자 이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휘어있는 모재의 경우 양쪽으로 붙인 다음에 윗부분을 이어주는 끝단 이음, 겹치기 이음의 좀 더 진화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위아래에 판을 겹쳐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겹치기 이음처럼 용접해서 이어준 양면 덮개판 이음, 이렇게 6가지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용접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용접할 때는 저희가 좀 다양한 자세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세에서는 아래 보기, 용접 작업할 때 아래쪽 방향을 사람이 바라보면서 작업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위보기, 위에를 바라보면서, 즉 천장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직 자세, 수평 자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홈 같은 것들은 옆에서 한 번 더 기호 얘기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와 보실까요? 자,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가, 부의 용접은 어떤 자세로 작업하는가? 가, 부를 보니까 여기를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는 저희가 딱 보더라도 양옆에 모재가 있죠. 여기랑 여기. 자,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지금 맞대기 용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쳐다보면서 작업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비드가 위에 쌓여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뭐 수평하게 바라본다든지 아니면은 수직하게 바라본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향상 위보기 자세를 하려면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바라봐 줘야 되는데 위보기 자세에도 해당될 수 없겠죠. 자, 그럼 각각 표현을 해보면 여기 밑에 부분 있죠? 이 밑에 부분 비드를 할 때가 위보기 자세,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수평, 그리고 바라보는 것에 수직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제 수직 자세였죠. 여기는 그리고 아래 보기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래 보기 자세가 되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용접 기호 표시법입니다. 용접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가 기호를 다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규격은 KSB 0052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니까 잘 외워주셔야 돼요.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거라고 하면 V형 맞대기 용접. 네, 이거는 정말 잘 나옵니다. V형이라서 V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맞대기 용접을 하는데 앞서서 예시로 드렸던 거는 이렇게 판이 두 개가 있으면 그 사이를 용접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용접 봉이 녹으면서 용입이 일어나야 되는데 용입이 좀 어렵습니다. 뭐 점성이라든지 들어가다가 굳어버린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슈로 인해서 용입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부분을 각도를 좀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를 살짝 가공을 해주고 좀 더 용입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맞대기 용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V형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 나옵니다. 한면 개선형 맞대기 용접. 자, 보시면은 한쪽은 그대로고 한쪽은 이렇게 각이 져 있죠. 한쪽을 이렇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좀 개선을 해서 용입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 용입이 일어난 형상이 이렇게 한쪽만 각이 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보시면 필름 용접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 앞서서 T자 이음 할 때 나왔었던 건데, 자, 여기 모재를 하나를 세워 놓고요. 그리고 옆면을 이렇게 용접을 쭉 하는 겁니다. 진행하다 보면은 용입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쌓이겠죠. 쌓이면서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를 삼각형, 삼각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시면은 이것도 잘 나옵니다. 스폰 용접. 폿이 0단어죠. 점입니다. 점. 저희가 전극을 통해서 여기 한 군데에다가 통선을 시켜주면은
이 부분이 녹으면서 너겟이 생깁니다. 이렇게 까만 부분을 너겟이라 하는데 이렇게 너겟이 생성된 형상이 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굳으면서 이제 다시 결합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스폰 용접이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저희 다른 데처럼 용입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부 비드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용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폰 용접에서는 전극을 사용했었는데 전극이 이제 롤러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스폰 용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다 이어져 있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잘 나와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언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확인하시면서 외우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용접부의 실제 모양이 그림과 같을 때 용접 기호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이 기호를 어느 정도 외우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랬을 때 여기 이거 딱 보입니다. 이것은 필릿 용접이구나. 필릿 용접은 기호 요거였지 라고 외우시면 베스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못 외우셨다면 여기 생겨있는 이 비드 형상을 생각해 보셔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단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쌓여 있으니까 기호 이렇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용접 제도법입니다. 보시면은 용접부의 지시기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자, 이게 기준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이 화살표입니다. 꼬리가 이제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데 이 꼬리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용접할 때 뭐 특별히 지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 기입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없으면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치수라든지 용접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저 부분입니다. 자, 아랫부분에 내려오시면은 기호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여기 지시선에 저희가 용접 기호를 표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게 V형 홈 맞대기 이음 용접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다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요 모재에 양쪽에다가 다 용접을 V자로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여기다 표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체크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지시선으로 표시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요. 자, 그러면은 지시한 방향에 대해서만 V형 맞대기 용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시한 방향에 대해서만요. 근데 한 개만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실선과 점선이 있었죠. 이 점선 부분에다가 저희가 기호를 표시하게 되면은 지시한 방향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용접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선에다가 이렇게 제가 용접 기호를 그려놨기 때문에 화살표로 지시한 방향에다가 용접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옆에 보시면은 점선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점선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점선에 했냐 실선에 했냐가 중요한 건데 실선에 했을 경우에는 반대 방향에 이제 용접을 하면 된다.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용접부의 치수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입니다. 보시면은 이 두 줄은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로 단면에 관한 주요 치수는 기호의 좌측, 즉 기호의 앞에 기입한다. 세로 방향 치수는 기호의 우측, 뒤에 기입한다. 보시면은 여기 앞에 A랑 Z 해놓고 값을 넣어놨죠. 자, 이게 가로 단면의 치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비드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했을 때 가로 방향 값. 자, 이게 Z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Z7이면은 비드의 가로폭, 가로 단면이 7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A라고 해놨으면은 이렇게 단순 가로 방향이 아니라 자, 이렇게 높이 방향이 되겠죠. 이것의 값이 7 혹은 5 이렇게 나와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삼각법에 따라서 Z와 값이 같다. 뭐가? A 곱하기 루트 2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 세로 방향입니다.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접을 하는데 길이 얼마만큼 이렇게 쭉 이렇게 비드의 길이가 몇 밀리미터만큼 되게 해라. 300이라고 해놨으니까 300mm만큼 연결되도록 해라. 근데 이게 표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공작물 해당 지시한 방향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 용접을 쭉 하면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수 표시가 없으면은 맞대기 용접에서는 그냥 완전 용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대기 용접 이렇게 판 두 개였죠? 이랬을 때 별다른 치수, 그러니까 용입 깊이에 대한 치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기를 전체 다 채우는 용접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필린 용접부에는 두 개의 치수 표시 방법이 있다. A로 할 것이냐 Z로 할 것이냐.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두 개 중에 골라서 치수값을 앞에 항상 배치한다. 치수값만 그냥 5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이게 A를 말하는 건지 Z를 말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혹은 Z라고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오른쪽에 있는 기호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용접 보조 기호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시선에다가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용접부의 표면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기호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용접부의 표면이 뭘 말하는 거냐? 저희 맞대기 용접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자, 여기를 용접해서 용입을 했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 부분에 비드의 형상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비드가 위로 튀어 올라오지 않고 그냥 딱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평면이 되겠고요. 여기가 살짝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게 볼록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거는 오목형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 이제 용접부의 표면 모양이 되겠고요. 옆에 있는 명칭들과 기호를 매칭시켜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내려오시면은 이제 용접부 다듬질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특히 불룩하게 튀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둘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다듬질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듬질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여기를 다듬질을 할 거냐, 치핑 작업을 해줄 거냐, 아니면 그라인딩을 해줄 거냐, 아니면은 절삭을 해서 여기를 다듬질 해줄 거냐, 아니면 그대로 줄 거냐. 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시긴 좀 괜찮겠죠. 치핑이니까 약자 C, 그라인딩이니까 기계를 쓰니까 머신, 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F. 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보조지시입니다. 보시면은 현장 용접, 전둘레 용접, 전둘레 현장 용접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우선 전둘레 용접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파이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프를 또 다른 파이프랑 연결을 해주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얘네 둘을 붙인 다음에 여기를 용접을 하겠죠. 네, 이 전체 둘레에 대해서 이어지게 용접을 해주라는 것이 이제 전둘레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 용접은 뭐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저희 공장에서 제작할 때 용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현장으로 가져가서 그 현장에서 용접을 해라 라는 것이 이제 현장 용접이 되겠고요. 전둘레 현장 용접은 이제 현장에 가져가서 전둘레 용접을 해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체결 요소에 대해서 드디어 마칠 수가 있게 됐는데요. 특히 용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 시에 사용해야 될 기호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호가 많이 등장했고 또 많이 등장한 만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좀 강조해 드렸던 부분들을 확실히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